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중독과 중재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애인의 중독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애와 중독이 공존한다는 말인데요. 의외로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 비율이 꽤 높거든요. 여기서 장애라는 것이 신체 질병을 의미한다면 신체 질환과 중독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공존장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정신장애 차원에서 보면 중독을 정신장애의 한 증상으로 여겨서 문제가 정신장애 뒤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컫는 장애인의 이라는 분들의 중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애인의 중독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술이나 기타 약물들을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거나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덜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들을 사용할 권리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인들은 알코올이나 약물에 덜 의존적일 거라고 보는 경향도 있죠. 장애 때문에 더 의존될 수 있는데도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장애인은 이 알코올 남용이나 알코올 남용 예방 프로그램의 진행 요원이 장애인일 경우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더 싫어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말이죠. 근데 비슷한 맥락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분리된 프로그램과 또 치료 서비스를 그런 치료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장애인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독 치료에서 예후를 좋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편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인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 중독 치료는 반드시 일반 중독자와 함께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주류화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과는 반대 의견이긴 한데 그런 방식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더 효과를 또 반감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장애인의 중독에 접근을 한다면 치료의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들이 통원치료 프로그램보다 입원 치료 프로그램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갇힌 환경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입원 프로그램을 하게 하면 굉장히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담자나 환자에게 입원만 고집해서 권한다면 또 예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중독자는 절제 방법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중독 교육을 덜 하거나 또 지적 장애가 있으면 아예 이 교육적인 중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중독자는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프로그램에 결석하게 된 것을 장애로 핑계댈 것이다 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그런 소리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더 성실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또 의존하지 않으려고 요구도 덜 하는 경우가 많죠. 끝으로 장애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질 남용은 용납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편견을 또 치료자가 가지고 있다면 치료의 예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이 활동이나 행동은 중독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장애인의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상의 위험입니다. 장애인 중에는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독 약물과 같이 복용했을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약물들이 함께 사용하면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장애와 관련된 의학적인 조건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소된 내성이
적은 양의 알코올이나 약물을 복용했을 때도 위험한 수준의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이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보통 사람은 술 4-5잔 마셔야 취기가 올라오는데 장애인은 의학적인 어떤 상태에 의해서 2-3잔 마셔도 만취가 되게 돼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을 경험하는 장애인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처방약이나 알코올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통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의존에 취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장애나 질병이 장애인의 감각 이상을 유발해서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이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 또 이 사용을 하면 위험이 배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 중독의 심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은연중에 장애인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에 더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장애인에게는 주위에서 이 경험하는 동정, 또 이 죄의식, 좌절, 우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약물을 사용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장애인은 문제에 대처하는 수단이나 감정을 이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런 수단으로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이용해서 이 음주 후에 자신의 속에 있는 얘기를 하거나 또 감정을 노출하는 거죠. 끝으로 장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출, 또 일상에서 적응상의 문제들, 또 직업 상실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중독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장애인을 이제 중독에 빠지게 하는 사회적인 위험 요인도 있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건 이제 이 또래와 다른 점을 인식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좀 이 중독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사회 지원이 적은 것,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사회적인 고립이 장애인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기 이전에 장애가 생긴 장애인은 또래 집단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것이나 남들에게 수용되고 싶은 욕구가 이 또래 압력에 굴복하게 만들어서, 원래 이제 남들 친구 만들고 싶은데 이 뭘 권하면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그리운데 다른 사람이 알코올이나 약물 권하면 참 안 들어주기, 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요. 또한 장애인은 교통수단이 없거나 또 여가를 즐길 기회가 없어서 일반적인 이 사회적 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또 그래서 고립되겠죠. 그렇게 고립되어 있으면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자존감 수준도 낮아져서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 중독에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 경제력이 없고 직장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은 의료비, 보조 장비에 들어갈 비용들, 교통비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되는 재정적인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이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장애인은 불안정 고용이나 실업, 사실 고용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 중독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독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 중독자를 중지하는 기본적인 요령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가능하다면 먼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근데 이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거나 또 여의치 않으면 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공평성이 보장된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리고 물리적인 접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는 이 학습 방식이나 인지적인 부분들, 감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장애인 중독에 대한 중재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중독에도 일반인의 중독에 이 접근하는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입원이나 통원 혹은 납병원 입원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의료적 중재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도 똑같이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뭐 모두 고려할 수 있고요. 치료적인 또 접근 방식도 동일합니다. 자조 집단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약물 남용 교육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동 관리, 또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한 뭐 그런 접근법 같은 경우들도 필요하고 부모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중재 방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되지만 기법은 장애인마다 개별화해서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끝으로 장애와 중독을 염두에 두고 미국 중독의학회에서 구조화한 중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정장애에 대한 평가를 6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의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는 생의학적 조건과 합병증을 점검하고요. 중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의학적인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 만성적인 의학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신체 장애자는 2차원에 해당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차원에서는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접근을 점검합니다. 명백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 또 그것과 중독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차원에서는 중재의 필요성을 수용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합니다. 내담자가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다섯 번째 차원에서는 재발이나 지속된 사용의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차원에서는 회복을 위한 환경을 점검하고요. 사회적 지원이나 고용 상태, 학력,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는 거죠. 가장 약한 수준은 0.5 수준인데 0.5 수준에선 조기 중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0.5 수준으로 표기된 것은 이 네 가지 수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준인 수준 1에서는 통원 치료, 수준 2에서는 집중적인 통원 치료나 부분적인 입원 서비스, 수준 3에서는 입원이나 거주 서비스, 수준 4에서는 집중적인 입원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중독과 중재에 관해서 공부하셨고 또 이 강좌의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이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중독 상담의 지식을 얻으시고 또 중독 상담자가 되고픈 동기를 가지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